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서 아나무인격인 언행을 일삼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찍소리도 못했죠. 왜 그랬는지 그 배경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중국 왕이 부장이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20분 넘게 늦어서 또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교통 체증 때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담을 위해서 숙소에서 나온 시간이 이미 그 약속 시간을 넘겼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오만하고 뻔뻔한 언행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또 일본이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네, 이 중국과 일본 이 양국 간의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 이 센카쿠 열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은 센카쿠 열도, 또 중국에서는 갸오위다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죠. 네, 이 일본과 중국은 특히나 이런 영토 분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하고는 좀 일본의 입장이 정반대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왕이 부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하고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네. 자리에서 일본의 어선이 갸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왕이 부장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인데 여기를 두고 이 중국 고유의 영토에 일본의 어선이 불법적으로 침범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언어로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왕이 부장은 대놓고 우리 영토에 니네 어선이 들어오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발언에 대해서 그 같은 현장에 있었던 모테기 외무상은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열받은 일본 국민들이 모테기 외무상한테 갖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뭐 당연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만약에 일본 외무상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또 가만히 있다면 이건 역시 뭐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일본 외무상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겠죠. 가뜩이나 이 모테기 외무상이라는 인물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로 유명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독일 정부에 요청을 한 것도 이 모테기 외무상이에요. 그런데도 이 눈앞에서 왕이 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대꾸도 못했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뭐 영토 문제는 특히나 이 국가의 주권과도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외무상으로서 맞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 그 사정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게 다 히토류 때문이에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 앞마당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하고 충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그 순시선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해서 이 중국 선박의 선장을 구속을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이에 맞대응을 해서 중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구속을 했어요. 이러면서 또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토 분쟁 있는 지역에서 이 국가 대 국가로 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또 양국의 국민들까지 모두 구속이 됐으니까 이 중국과 일본 모두 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불매 운동으로 1년 이상 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네. 중국과 일본도 이런 관계가 굉장히 지속될 거라고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네. 중국이 일본에다가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한테 사과를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했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네, 이 일본하고 지금 하는 행태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거나 이렇게 양국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일본이 바로 굴복을 해 버렸다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이 도대체 히토류라는 게 뭐길래 뭐 일본이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이 히토류라는 거는 200년도 더 전인 1787년 스웨덴에서 발견된 물질인데요. 네. 주기율표 상에서 스칸듐과 이트륨 그리고 란탄 계열 15개 원소를 더해서 총 17가지의 원소를 아울러서 이르는 명칭입니다. 이 히토류에 속하는 물질들은 연하고 또 열을 잘 전도하는 데다가 특히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화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첨단 산업의 원료로 쓰는데요. 이 휴대전화나 반도체, 또 전기차를 비롯해서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군사 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농업, 의료 분야에서도 필수적이고요. 네, 이 휴대전화와 반도체, 의료, 게다가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쓰인다면 이 최첨단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 곳이 이 중국밖에 없나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또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뭐 일본이 왜 이렇게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에 이렇게 바로 굴복을 해버렸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다른 나라에서 좀 수입했으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수출 금지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이 수입하던 히토류 가운데 90%가 중국산이었거든요. 특히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디스프로슘이라는 히토류는 중국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면은 일본은 당장 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는 산업이 받을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를 막으려고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그 10년 전에 그런 굴욕을 겪고 나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수입처를 다양화하고 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을 하죠. 또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만드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 히토류를 수입하는 의존도가 49%나 됩니다. 네, 이 왠지 이름 자체도 좀 희귀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재료 자체가 또 희귀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것도 조금 뭐 나름의 한계가 있나 봅니다. 자, 그렇게 귀한 히토류가 또 이 북한에 뭐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 매장된 그 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28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히토류가 한자로 풀이하면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지구 표면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히토류라고 해서 뭐 굉장히 귀한 뭐 원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디서든 뭐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중국은 왜 히토류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풍부하긴 한데 막 흩어져 있어요. 캔에서 이용하기 좋게 한 곳에 예쁘게 모여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장량보다 중요한 게 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 매장된 걸 산업용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정제하고 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20단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공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토류가 뭐 있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한대에 잘 모여 있고 또 그를 가공하는 그런 기술력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런 뭐 사업성이나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를 많이 생산을 하는 게 매장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히토류를 채굴할 때는 채굴할 때부터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요. 또 재련을 할 때도 화학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산과 황산을 비롯해서 산성 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유독가스나 분진도 막 뿜어져 나오고요. 네. 자, 이런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외에는 다른 국가에서는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뭐 더 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이 중국 최대의 히토류 광산은 주변 10km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식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된 상태고요. 또 방사성 분진이 인근 시가지까지 날아들면서 이 날아간 분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가축들이 폐사하거나 또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가 모두 빠져버리거나 또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이 만약에 북한의 히토류가 상당량이 매장돼 있고 또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직접적인 생산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군요. 미국이나 러시아 또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다면은 그나마 사람이 좀 없는 데서 생산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좁은 면적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는 데서는 히토류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죠. 혹시나 또 미래에 환경 파괴나 오염이 없이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네. 또 그렇게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 북한이 또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히토류를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피해가 또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황사도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데 북한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면은 이 방사성 물질을 띤 분진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바로 날아들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수들도 또 한강으로 유입이 돼서 수도권의 식수까지 오염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히토류를 생산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중국산을 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또 만약에 중국이 일본한테 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한테도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뭔가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나마도 고부가 가치의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로 쓰는 히토류가 아니고 뭐 연마제나 촉매제 같은 걸로 사용하는 원소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세계적으로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가격은 좀 더 비싸지긴 할 겁니다. 네, 이 뭐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또 경제를 망치려 한 이웃 국가들의 횡포를 겪고 보니까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자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원 부국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죠. 역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